문득 신기하게도 돈을 가지고 사기치는 영화를 봤어도 시중에 돌고 있는 화폐에 대한 진실을 다룬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이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도 돈의 본질에 대해 공부하는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생기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언론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돈은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는 동전이나 지폐는 실제로 하는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모두 생산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조폐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폐창에서는 은행의 예치금 정도 아주 조금의 실질 화폐만 만들어낼 뿐이며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사기업에 의해 매일 막대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은행에 대출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은행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나 예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계획서와 신용담보를 이용해 대출해주고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는 대출 원금의 이자를 덧붙인 금액을 포함해서 은행을 통해 상환하거나 혹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기타 담보물을 잡힌 자산을 내놓겠다는 노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행은 노예계약서를 통해 차임금의 계좌에 대출 금액을 써놓는 행위로만으로 은행 금고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마술처럼 생산해버립니다. 실제 화폐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통장에 덩그러니 찍힌 숫자만으로 가상의 돈을 마구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찍힌 숫자들도 실제 화폐에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을 은행에 다시 찾으러 갈 때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는 최소의 실질 화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예금한 고객에게 줄 돈을 쌓아놓는 비율입니다. 만약 은행에 돈을 예금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찾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은행은 소량의 지급준비금의 부족으로 인해 모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은행 부실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한도액을 만들어 인출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내 돈 빼는데 빼지 못하는 경우들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냐면 돈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무릎을 탁 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돈으로 사용되었는데 우선 돈은 휴대가 간편했고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식량이나 의복, 집처럼 실질 가치가 있는 물건과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신용을 가져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개 껍질, 코코아 열매, 아름다운 돌, 심지어 깃털도 돈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있었지만 이것은 흔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한정적이며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반짝이며 무엇보다 변하지 않고 가공이 쉬운 이점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금과 은을 다루는 전문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을 다루는 전문가 금세공사는 금속 화폐를 휴대하기 편하게 주조함으로써 거래를 쉽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금속 화폐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표준화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금화의 가치는 무게와 순도로 보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의 가치가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은 귀금속 제작이나 금화로 변환해 쓸 수 있도록 금세공사를 통해 의뢰하기 시작했으며 당연히 금세공사는 많은 금을 보관할 금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을 보관할 금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람들이 금세공사를 통해 자신의 금화나 기금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금고의 공간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공사는 돈을 벌 목적으로 금고의 모든 선반을 대여해 주기 시작했고 대여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금을 가진 사람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금 대신 보관증을 수령받기 시작했습니다. 금 보관증이 그리하여 금 대신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들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자 금 세공업자는 금화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금을 맡긴 사람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금 세공업자는 금화 소유자에게 이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금 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금 세공사는 돈을 벌 목적으로 금고의 모든 선반을 대여해주기 시작했고 대여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 세공사는 금 대여업을 통해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아차게 되는데 금을 맡긴 사람들이 실제로 금을 되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니와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금 세공사가 써준 보관증이 금을 대신해 장터에서 금화처럼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금 대신 보관증을 거래한 이유는 종이돈이 무거운 금속 화폐보다 훨씬 가볍고 편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 때마다 하나하나 힘들어 순도를 헤아릴 필요 없이 무게를 잴 필요 없이 그냥 금약을 써넣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 보관증을 화폐처럼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비트코인이 딱 그 짝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 보관증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게 강남 쪽에 지인들하고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본 부자들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한 결과,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바로 이 금 보관증을 가격을 막 올려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금 보관증을 서로 거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탄생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금 보관증은 저 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의 신용을 담보로, 금 보관증은 실질적인 실물 현물이 있다는 보증하에 금 보관증을 서로 거래를 했던 겁니다. 저 시절에는. 하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이 없습니다. 채굴되는 한정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물 금이 없기 때문에 보관증만 서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의 금이기 때문에 금을 보관해 줌으로써 소득을 얻고자 했던 저 금 보관 회사는 보관증 보관료로, 수수료로 돈을 벌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연 5천만 원까지의, 연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을 보호받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안전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금 보관증이라는 문서를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 보관증을 보고서 가격이 오른다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고, 최소한의 실물의 황금이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가짜 금입니다. 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이런 쪽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의 현물 금을 거래하시는 게 되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금 세공사는 번떡이는 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바로 금 세공사 자신이 보유한 금 계약서를 이용해 이자를 붙여서 금을 대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껏 보관증이 금 대신 거래되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제 금보다 금세공사가 써준 증서의 형태로 된 대출금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확대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은 더 많은 금을 필요하게 되었고 금세공사로부터 더 많은 대출 증서를 받기 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세공사는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물론 금을 맡겨놓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금을 다시 되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세공사는 자신의 금과 예금자의 금 모두를 자신의 담보물로 설정하고 더 많은 금 대출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기만 한다면 예금자들이 자신의 금이 없어진 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다시 상환되었기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금세공사는 이제 세공사가 아닌 돈을 빌려주는 사채은행이 되어 자신의 금을 빌려줄 때보다 더 많은 금을 대여했으며 당연히 훨씬 더 큰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금세공사는 금을 대여해준 예금자의 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대가의 이자로 인해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금세공사는 업종 간판을 이제 세공사가 아닌 은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그로 인해 일반 시민보다 더 부유해졌고 그것을 과시하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은행가가 예금자들이 맡겨놓은 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전염병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공사의 신용을 의심한 예금자들은 자신의 금을 보여주면서 해명하지 않으면 맡겨놓은 금을 모두 찾아가겠다고 세공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세공사는 금고 속에 많은 양의 금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금은 안전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킨 금세공자는 사람들의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더더욱 큰 사기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고에 있지도 않는 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증서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세공사의 그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하여 금 대출 증서의 무분별한 발행은 사람들이 다시금 금 대출 증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금 대출 증서의 신용과 가치는 또다시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의심한 모든 사람들이 금 대출 증서를 통해 진짜 금을 찾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금세공사의 욕망의 사기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고 또한 준비 지급금으로 10% 정도 두었고 예금의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았고 다 대출해줬던 것이죠. 결국 금은 실제로 사람들의 거래에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신 금의 증서에서만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의 보존량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닌 금의 대여 증서가 기입된 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공사의 금고 속의 금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중에 돌아다니는 금 대여증은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금 세공사들은 사라지고 대신 부분준비제도,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과 사은행들의 상호관계가 세계의 지배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금은 점차적으로 활용성에서 도태되어 갔습니다. 현대에는 돈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금본위 제도 때만 해도 지폐는 실제 금과 은으로 교환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폐나 전자달러 같은 화폐 교환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할 점은 과연 정부와 은행 양쪽 모두가 이렇게 돈을 부풀리기 시작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돈의 총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금괴에 비례하여 총량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금화나 은화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그 양만큼의 금광이나 은광을 발견해서 캐내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돈은 금과 은과 아무런 상관없이 가상의 형태로 부풀려지는데 즉 새로운 돈은 누군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의 결과 은행이 조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의 총량의 한계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굳이 지금의 화폐의 총량을 제약하는 것이 있다면 채무 즉 부채의 총량이 돈의 총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새롭게 찍어낸 돈을 준비 예금 제도를 통해 최소의 은행의 실물 화폐 보유율만을 법적 한도로 설정해 놓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금고에 있는 실제 금 1달러 가치에 한해서 10달러의 돈을 만들어내는 게 원칙이었지만 오늘날 예금 준비율은 금 보유량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새로 창조된 돈들은 은행이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부채의 돈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정해질 뿐입니다. 은행의 예금 준비율은 은행들이 사람들에게 대출해준 돈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각각의 사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100원의 예금 준비율에 실제 돈을 받았다면 은행이 100원을 무려 1000원으로 부풀려 시중에 대출금으로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금융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없는 것을 있는 척 보여주며 속여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은행들의 집요한 로비 활동 결과로 인해 각국의 중앙은행에 예치금을 두어야 한다는 예금 준비 비율 규칙은 몇몇 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은행의 실제 준비율은 9대 1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는데 대출과 계좌 유형에 따라 적게는 20대 1, 많게는 30대 1, 이제는 흔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 수수료를 이용함으로써 은행들은 이제 준비율이라는 제약에서 완전히 우회하는 길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규칙은 복잡하지만 상식적으로 현실을 보았을 때 돈의 실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은행은 이미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없을 정도의 거의 무제한적인 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찍어낸 가상의 돈 95% 이상은 누군가 은행에 찾아와 담보와 신용을 통해 부채의 짐으로써 쉬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지금의 경제가 멈추지 않는 쳇바퀴 돌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이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찍어냄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와 경제 버블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뿌려버린 많은 돈들이 전혀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검은 계좌에서 잠을 잘 수 있고 혹은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돈의 환수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풀려버린 시중의 돈으로 인해 물가는 점점 치솟아 오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의 재앙으로 인해 많은 실업률이 늘고 소비라도 위축된다면 경제의 쳇바퀴는 그 즉시 멈춰버리게 되는데 문제는 환수되지 못한 돈에 의해 소비 위축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아무런 제약 없이 더 많은 가상화폐를 뿌립니다. 경제를 계속 돌리기 위함이죠. 결국 환수되지 못한 돈과 경제 위축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뿌려진 돈들, 이것은 결국 현재 경제 시스템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한계점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가치를 지녔고 그 가치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종의 돈의 가치를 지금 현 경제 시스템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라는 것은 돌아다니고 있는 고철보다 값어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금의 신용과 희귀성, 그 담보마저도 잃어버린 이 종이 쪼가리가 도대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속인 것이죠. 마치 값어치가 있는 척 이런 비열한 짓은 현재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속고 있는 것에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이러한 합법적인 폰지 사기 통화 시스템을 대놓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폰지 사기란 현실적인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자신이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우리에게 빌려준다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이행을 통해 은행은 빚과 이자를 통해 수익을 벌어듭니다. 자신들도 없는 돈을 우리에게 거짓으로 있는 척 빌려주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 소기업, 가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저토록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일찍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저렇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일찍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정부, 회사, 개인을 막론하고 은행가들에게 무거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카드빚, 학자금 대출, 모기지론. 결국 은행에 부채가 없으면 돈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번영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금과 은입니다. 끝없이 부채를 만들어내기 위해 은행은 원금만 만들어내게 되고 은행은 사람이 지불해야 할 이자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끝없는 부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은행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미친듯이 돈을 풀고 걷어들이는 상황만으로 앞으로의 경제 문제에 타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고 이미 많은 화폐제도 개혁가들도 이제는 근본위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많은 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연준 지하실 아니면 포트녹스? 근본위제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은 먼저 연준과 포트녹스의 실제 금의 실체를 밝혀야 하겠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한 금 실제 총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삐집고 나온 것이 비트코인인 암호화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평한 화폐제도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탈중앙화 화폐라고 언론에 외쳤던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거래소와 코인판이라는 거대한 투기판이 형성되었을 뿐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돈과 같은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도움만 줬을 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BIS 명령에 따라 CBDC 화폐 연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의 출현으로 현재의 임계점에 다다른 기존의 낡은 금융 사기를 버리고 더 편리하고 고단수적인 금융 사기들을 저들은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화폐 출현에 앞서 한 가지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현 경제의 경제 시스템 붕괴인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버블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닌 새 것을 사들임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경제 붕괴를 엘리트들이나 코로나 계획이 열심히 뒷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현재의 국가 부채는 그냥 허상의 빚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말한 국가 부채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존재하지도 않은 돈을 빌려서 평생 일해서 갚아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빚이 많으니 쉬지 않고 일하거라 라는 일종의 암시일 뿐 국가의 부채는 국가의 존립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이렇게 국가의 부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노동력을 좀먹게 하는 수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국가 부채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생의 대부분을 노동하게 만드는 명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민주주의의 자유라고 믿어온 것은 실제로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엘리트들의 경제적 독재 체제일 뿐입니다. 현대의 은행 제도는 지금도 무에서 돈을 제조해내고 있으며 이제는 생산조차 필요 없는 CBDC 발행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에 발명된 그 어떠한 범죄 수법보다 뛰어난 매우 천재적인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행업은 부정직한 마음에서 구상되었고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한 사기 수법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은행가들은 있지도 않은 가상의 돈을 이용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동력과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코로나를 통해 경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CBDC 화폐를 통해 돈을 만들어내는 힘을 그대로 맡겨놓는다면 지금의 악몽은 지금보다 더 격렬한 통제를 저들에게 지구의 모든 인류와 기업을 종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돈을 독점적으로 만들어내는 권력을 박탈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의미는 나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돈을 이용해 독점하는 상황이 나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상대로 거짓으로 대놓고 금융사기를 치고 있는데 돈이라는 의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돈을 이용해 독점하는 상황이 나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으로 대놓고 금융사기를 치고 있는데 저들의 소유의 은행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소수 엘리트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카지노와 같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내가 하면 불법, 나라가 하면 합법인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마저 모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절대로 청산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결국 세계의 통화량을 통제하는 사람은 그 누구인지 산업과 상업의 절대적인 주인이 된 마치 반지의 제왕의 반지처럼 말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화폐는 엘리트들이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기 중의 사기, 종이 쪼가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답은 금과 은입니다.